네, 자, 저 교재는 55페이지 오셔가지고요. B라고 하는 비용의 발생 또는 예상이라고 쓰여 있는 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는요, 앞서서 보셨던 미수수익과는 반대로 제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케이스가 나올 겁니다. 아까는 제가 여윳돈이 있어서 친구한테 빌려준 상황이고요. 이번에는 제가 돈을 꾸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제 빚을 갚는 입장으로 문제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한번 읽어봅시다. X1년도 10월 1일이다 라고 날짜에 체크 좀 해주시고요. 대한 상사로부터 연 12%의 이자율로 현금 10만 원을 1년간 차입을 했다. 차입이라는 건 제가 돈을 빌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산일은 매년 12월 말이고 이자는 1년 후에 원금 지급 시 동시에 지급을 한다. 그래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X1년도 10월 1일자에 은행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10만 원을 빌렸고요. 돈을 빌렸으면 당연히 이자라는 걸 내셔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연도 X2년도 9월 말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기로 했어요. 그래서 돈을 갚는 날은 다음 연도 9월 말이지만 그 사이에 12월 31일이라는 게 걸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자라는 거는요, 매일매일의 가치다. 시간이 흐르면 가치에 따라서 이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돈만 X2년도 9월 말에 한꺼번에 지불하는 거지 이자는 1할이 원칙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벌써 3개월이라는 시간이 X1년도에 경과가 됐기 때문에 이 3개월치에 대해서 이자라는 게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아까는 제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라 이자 수익이지만요. 이번에는 제가 돈을 빌린 사람이죠. 돈을 갚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9개월에 대해서는 차기의 이자 비용으로 계상을 할 겁니다. 이것도 분개 한번 해볼게요. X1년도 12월 31일이 되면 저는 시간이 3개월 흘렀으니까 이자를 갚아야 될 사람이죠. 그래서 이자 비용은 저희가 전체를 다 잡는 건 아니고요. X1년도에는 3개월만 잡으면 돼요. 그래서 X1년도에는 연 10만 원을 가지고 연 12%라고 했어요. 그리고 개월수로 따지시면 된다라고 했죠. 매일매일 따지는 게 원래 맞지만 하루치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12개월 중에 3개월 이렇게 구하시면 3개월치 이자를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3,000원이란 금액이 나오겠죠. 자, 3,000원의 이자가 생겼어요. 다만 지금 갚으셨어요? 아직 안 갚으셨어요? 아직 안 갚았지. 그래서 나중에 X년도 9월 말에 갚을 거거든요. 요때 쓰는 게 미지급. 아직 지급은 안 했단 얘기예요. 미지급한 비용이다. 이름을 잘 분석해 보면 다 있어요. 지급하지 않은 비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이란 단어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미지급 비용, 미지급 이자 다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에 3,000원 써놓으시면 되죠. 저 3,000원씩 갚을 몫이 생긴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12월 말에 분개를 잘 해주시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3,000원의 이자 비용을 놓치지 않고 회계 처리를 마무리할 수 있죠. 그럼 여기다가 조금만 더 해볼게요. 참고로요. X2년도 9월 말에는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될까요? X2년도 9월 말이면 제가 이자, 현금으로 이자를 갚겠죠. 그죠? 1년치 이자를 한꺼번에 갚을 거니까 10만 원에 12%면 이자만 12,000원이에요. 요거 이자만이요. 그럼 여기에 12,000원 안에는 요것도 있죠. 3,000원이라고 하는 X1년도에 못 준 비용까지 해서 요 미지급 비용 없애고 그리고 이자 비용에서 9개월치 이자 비용 9,000원이 나오겠죠. 이렇게 다음 연도 9월 말에 회계 처리가 되고요. 9월 말이 되면 원본도 갚아요. 차입금을 갚죠. 항상 돈을 빌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돈을 갚는 상황도 있다. 제가 현금을 원본 10만 원을 갚겠죠. 네, 요 10만 원을 갚음으로써 차입금이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참고로 X2년도 상황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필기를 한 번 더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 전에 우리는 요거를 잘 하시면 돼요. X1년도에 회계 처리를 가장 많이 질문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 이것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것만이라도 반드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산 때 하는 일이 대부분 이런 거예요. 통장
통장 보고 언제 빌렸고 이자가 몇 개월째 생겼는지를 계산해가지고 이런 걸 쭉 이제 기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발생 항목이라는 거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을 한번 설명드려 봤어요. 요것도 문제 한번 좀 풀어보고 마지막으로 소모품 좀 하러 올게요. 자, 지금까지 이해됐던 거를요, 문제에서 뭐라고 출제하는지를 계속 볼 겁니다. 그래야지만 문제를 빠르게 푸실 수가 있어요. 항상 날짜 잘 보시고 11번 문제 오겠습니다. 이것도 뭐 기출 문제였죠. 61페이지 와보시면 11번 보이시죠? 아, 제가 항상 이렇게 문제를 같이 푸는 이유가요, 시험에선 이렇게 나오겠구나라고 좀 친숙해지셔야 되니까 우리는 시험장 가서 실수 안 하려고 푸는 거예요. X1년도 9월 1일. 보세요. 날짜가 다르죠? 9월 1일이라는 날짜에 반드시 체크하시고, 한국이라는 회사로부터 연 12% 이자율로 현금 10만 원을 1년간 차입. 돈 꾼 거예요. 돈 꾼 거. 제가 10만 원을 친구 주 한국이라는 회사한테 돈을 빌려왔어요. 그럼 저 빚쟁이죠. 빚쟁이라고 쓰시고, 빚쟁이면 이자 내셔야 돼, 이자. 그래서 결산일은 매년 12월 말이고요. 이자는 1년 후에 원본 갚으면서 같이 주기로 했대요. 이에 대해서 X1년도 12월 말 수정분계로 오른 걸 한번 구해봐. 제가 요 상황인데 날짜만 좀 다른 거죠. X1년도 9월 1일이면 4개월치의 이자 비용은 이미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은 나중에 한꺼번에 갚으시더라도 4월달 4개월 동안 이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죠. 그래서 4개월치의 이자 비용을 보여주고 가시면 돼요. 발생주의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10만 원이라는 돈을 빌렸고요. 12%고요. 개월수 잘 따라오셔야 돼요. 9월 말, 10월 말, 11월 말, 12월 말 해서 4개월입니다. 4개월. 계산해 보면 4,000원이라고 하는 이자 비용이 이미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X1년도 12월 말에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고 해서 4,000원 쓰시고, 아직 돈은 안 냈죠? 돈은 다음 연도 8월 말이겠죠, 얘는? 그때 일시불로 내기로 했으니까 미 지급 비용으로 쓰셔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계를 X년도 말에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이 4,000원이라는 사실만 알아도 답은 5번으로 금방 구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10번, 11번 둘 다 한번 풀어봤으니까요. 아, 시험에서 이렇게 12월 말에 분계를 되게 자주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고 연습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거 설명드릴게요. 마지막도요, 요거는 상황 이해하시면 잘 따라오시는 파트예요. 55페이지 와보시면 디귿에 소모품의 정리라고 하는 거는 제가 두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릴 거예요. 소모품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제가 그 기업 가보시면 복사용지 같은 거 진짜 많이 쓰시거든요. 예를 들어 A4 용지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는 필요하면 문구사 가가지고 그냥 한 박스씩 사면 되죠. 저희가 뭐 많이 쓰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근데 기업에서 진짜 복사용지를 되게 많이 쓰면요, 필요할 때마다 사면 그것도 부담이지 않을까요? 한꺼번에 대량으로 사면 좀 싸죠. 그래서 기업들은요, 기업들이 이제 문구를 주문할 때 쓰는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대량으로 사시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복사용지를요, 한 뭐 3천만 원치를 샀대요. 1년 동안 쓸 거를 쟁인 거죠. 3천만 원치 복사용지를 샀어요. 그러면 이 복사용지 3천만 원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뜻이에요. 3천만 원이면 금액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3천만 원어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근데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복사용지를 어차피 올해 다 쓸 거래요. 3천만 원치지만 금액은 커 보이지만 올해 다 그 복사용지 소진을 시킨대요. 그러면 처음에 돈을 쓸 때 소모품 B라고 해서 비용으로 다 처리해 버릴 수도 있어요. 비용 처리. 자, 비용이라는 거는 그 해에만 쓰고 엔드일 때 비용이에요. 그냥 금액은 3천만 원이지만 저 복사용지 올해 다 쓸 거예요. 그러면 그냥 비용 처리하면 되죠. 근데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일단 소모품이라고 해서 복사용지를 자산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가서 쓴 만큼 비용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소모품. 소모품은 자산이에요. 자, 자산 처리한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지금은 비용 처리 안 하고 나중에 쓴 만큼 비용 처리. 그래서 우리 소모품은 요걸 잘 보셔야 돼요. 회사가 처음에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자산으로 처리했는지 비용으로 처리했는지 요거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조금 다르게 나올 거기 때문에 얘는 요거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둘 다 가능해요. 뭐 이게 맞고 이게 틀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회사가 생각하면 되죠. 내가 3천만 원치 복사용지를 사면서 저거 올해 다 쓸 것 같아. 우리는 복사용지를 되게 많이 쓰는 회사인가 봐요. 3천만 원치 샀지만 저거 올해 다 써버릴 것 같은데 그럼 비용 처리하면 되죠. 아니야, 우리 복사용지를 최대한 아껴서 남은 거는 다음 연도로 들고 갈 거야. 그러면 소모품으로 처리해요. 그래서 회사들마다 처리하는 게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요거는 요 두 개를 둘 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모품은 나오면 요게 메인입니다. 뭘로 처리했는지. 그래서 그에 따라서 조금 회계 처리가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결론은 같거든요. 근데 되게 다른 것처럼 보여서 요거랑 요거랑 먼저 읽는 거를 연습할게요. 교재 가보시면 소모품의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회사들이 연초에 이렇게 소모품을 왕창 사서요. 연도 말이 되면 몇 개 남았는지 또는 다 썼는지 이거 실사 같은 걸 해요. 돈만 쓰고 그냥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죠. 제가 뭐 실무적인 얘기를 가끔 하면 이해를 좀 잘 하시는 편이어서 그 예를 들어가지고 사장님이 두 사장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복사용지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신경 안 쓰신 사장님이 있어요. 그냥 3천만 원치 썼구나. 그럼 일로 가요. 근데 복사용지 우리 3천만 원이나 썼어? 그럼 사장님이 나중에 점검해 봐요. 복사용지 그거 막 낭비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에이, 이면지로 쓰면 될 건데 그 사장님마다 성향이 좀 다르세요. 어떤 사장님은 쿨하다. 쿨한 것일 수도 있는데 신경 안 써요. 그냥 그런 거 다 써버리고 말자. 그런데 아끼자. 이렇게 큰 돈이 나갔는데 아껴서 나중에 진짜로 낭비되는 소모품이 없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해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 성향마다 조금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다 가능한 회계 처리니까 일단 읽어볼게요. 자, 기업이 소모품을 구입하고 현금을 지출했을 때 전체 소모품 중에서 사용한 부분은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은 자산으로 보고되어야 된다. 그래서 회사가 소모품을 구입했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했는지를 좀 볼게요. 얘는요, 요 예제를 우리 교재에 있는 것도 있고 하나 더 밑에다가 사례를 써드릴 거니까 둘 다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날짜 좀 봐보세요. X1년도 11월 1일자고요. 회사가 11월 1일자에 소모품이라고 하는 것을 샀나 봐요. 보시면 10,000원치를 구입하고 자산으로 처리했대요. 자, 보세요. 주죠? 회사가 뭘로 처리했는지를 줘요. 소모품 처리했대요. 그러고 나면 이제 기말에 가가지고요. 소모품을 찾아보는 거예요. 아직 안 쓴 게 3,000원치 남아있더래요. 그리고 기초에 갖고 있던 소모품은 없었다. 자, 요거는 회계 처리를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X1년도 11월 1일자에요. 회사가 돈을 썼죠. 돈을 10,000원을 쓴 거예요. 자, 현금을 썼어요. 10,000원. 자산이 10,000원 줄었어. 너 현금 왜 썼니? 소모품 샀는데요. 그래서 여기다가 소모품이라고 쓴 거예요. 자산으로. 그런데 지금 12월 말에 가봤더니요. 3,000원만 남긴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한 거예요? 쓴 거지. 그래서 자산이면 아직 비용 처리가 안 되고 그냥 10,000원치 자산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건데 기말에 가봤더니 3,000원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럼 7,000원치 쓴 거지. 그래서 12월 말에 반드시 요거 해주셔야 돼요. 자, 요거 이제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차변과 대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산이 10,000원치 안 남아 있잖아요. 7,000원을 이미 쓰셨는데 그래서 자산 사라졌으니까 소모품이라고 하는 것을 7,000원 없앨 거예요. 아니, 10,000원치 창고에 넣어놓은 A4 용지 중에 3,000원치만 남았다니까 7,000원치 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썼다. 소모품 B라고 해서 이거 썼어요. 7,000원치. 이렇게 12월 말에 분계를 해 주시면 돼요. 요거는 간단하죠? 10,000원치 제가 사왔는데 3,000원치 남은 거니까 7,000원 썼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소모품 B로 7,000원을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애석하게도 이 소모품 B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얘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요거는 그래서 쓴 만큼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다라는 것까지를 이해하시되 이렇게 회사가 할 수도 있어요. 회사는 현금을 10,000원 썼을 때 그거 다 써버릴 돈이요 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소모품 B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소모품비. 그래서 10,000원 다 비용으로 처리했는데요. 창고에 갔더니 3,000원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뭐야? 다 쓰라고 했는데 3,000원 남은 거죠. 그러니까 3,000원 버리실 거예요? 아니죠. 3,000원치 남은 A4 용지 다음 년도 들고 가셔야지.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회계 처리가 돼요. 저희가 다 쓰는 건 줄 알고 비용으로 다 처리를 해버렸는데 알고 봤더니 창고에 3,000원치가 남은 거죠. 그러면 그때는 소모품을 3,000원을 데리고 가야 돼요. 소모품 3,000원치 남았어요. 그리고 제가 비용을 많이 처리한 거라서 비용에서 3,000원을 줄이면 돼요. 결과적으로요. 이렇게 하나 올해 비용은 7,000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회사가요.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바로 돈 썼을 때 비용 처리하는 거 둘 다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요거 둘 다 시험에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요거부터 보는 거예요. 소모품은요. 한 가지 회계 처리만 나오는 게 아니고 자산으로 처리했느냐 비용으로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결산 분계가 조금 다른 형태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올해 쓴 게 7,000원이면 쓴 만큼 비용 처리. 그래서 제가 올해 7,000원 쓴 거니까 7,000원이 비용으로 처리됐나 한번 볼게요. 비용 7,000원 나왔죠. 얘도요. 10,000원에서 3,000원 줄였으니까 올해 비용 7,0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모품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쓴 만큼만 비용 처리. 그래서 쓴 게 7,000원이면 7,000원만 비용 처리가 돼야지 과도하게 비용을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분계를 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시험에서요. 얘만 주구장창 나왔었거든요. 옛날의 시험 문제는. 근데 요즘에 시험 문제 좀 어려워지는 거 아시죠? 요즘에는요. 응시하시는 분들도 많아지면 아무래도 많이 떨어뜨려야 돼요. 시험이라는 게 냉정한 거잖아요. 다 붙이는 게 시험이 아니죠. 그 중에서 공부를 조금 열심히 잘 했고 정리정돈 잘 하시고 마무리까지 잘 완벽하게 하신 분들을 뽑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런 게 여러 가지가 결합돼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소모품은요. 요것도 요즘에 굉장히 빈출합니다. 그래서 소모품은요. 두 가지 케이스를 모두 좀 필기해 두시기를 권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소모품은 쓴 것만큼 우리 비용 처리하고 갑시다 라는 게 기본 논리이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기말에 결산 수정 분계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 친구도요. 우리 문제 한 번만 좀 풀어보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자, 뒤쪽으로 넘겨보시면은 저희가 해야 될 것이 이번에는 60페이지에 있네요. 60페이지. 자, 60페이지에 있는 9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주한국의 수정전 시산표. 수정전은요. 결산 전이죠. 수정전에는 소모품이 10,000원 있는 걸로 알고 있었대요. 소모품이죠. 위에다가 자산이라고 쓰세요. 소모품은 자산. 이렇게 10,000원 있는 걸로 알았는데 기말 현재 남아있는 소모품이 4,000원치밖에 없대요. 나는 10,000원인 줄 알았더니 창고 가서 확인해 보니까 4,000원밖에 없는데요. 얼마 쓰신 거예요? 6,000원 쓴 거지 뭐. 그래서 6,000원이라는 거는 써버렸기 때문에 비용으로 6,000원을 처리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소모품을 6,000원치 줄이고요. 소모품 B라는 것으로 비용 이름이 6,000원 들어가 있는 걸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논리대로 한번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00원이 다 있는 게 아니니까 회사가 창고에 가서 뒤져보니까 4,000원치밖에 안 남았으면 6,000원을 써버렸으니까 그거는 반드시 12월 말에 쓴 내역을 보여주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9번, 10번, 11번 문제 3개나 풀어봤죠. 아마 수업 들으시면서 같이 풀어보셨으면 할만한데?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걱정하셔서 괜히 되게 어려운 것처럼 지레 겁을 먹으시는 건데 9번, 10번, 11번 논리는 이거죠. 올해 정확한 수익과 비용을 만들겠다. 그래야지만 회사들 입장에서도요. 수익과 비용이 정확해야 이걸 가지고 성과평가 받는 것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총 3개 한번 풀어봤고요. 앞쪽에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6번 한번 읽어보러 올까요? 59페이지 6번 한번 보세요. 6번 보시면 제목이 뭐예요? 미지급한 비용은 부채로, 선지급한 비용은 자산으로 인식하는 거와 가장 적절한 회계 개념이 뭐냐? 우리 아까 비용 있잖아요. 이자 비용. 돈이 나가지 않아도 비용 처리를 먼저 합시다. 차변의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 이거 왜 했어요? 발생주의 때문에.
그래서 발생 기준이라는 거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계는 돈이 나가는 거랑 관계없이 사건에 초점을 맞춰 회계 처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산 시점의 발생 기준에 따라서 정확한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고 갑니다. 여기까지가 결산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결산회계 처리를 몇 개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요거 시험에서 여러 개 나오면 천천히 이제 날짜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머릿속에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신 다음에 이걸 적절하게 차변, 대변으로 옮겨 적으시는 게 결산 분계였습니다. 3개 했어요. 이연 항목, 발생 항목, 소모품 정리. 그래서 그 3개 연습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특히 날짜. 제가 항상 이게 날짜를 먼저 쓰거든요. 자료도 좁아 죽겠는데 날짜를 왜 쓰는 거겠어요? 그거 보고 몇 개월 지난 거야? 이렇게 항상 날짜를 보는 걸 연습하셔야 되겠다. 회계는 그 12월 말까지 일어나는 사건을 가지고 마무리해서 재무제표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날짜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결산 분계 총 6가지 말씀드렸어요. 이연 항목 2개, 발생 항목 2개, 소모품에서 2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결산에 관한 얘기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뒤쪽을 좀 마무리해 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설명드릴 거는요. 결산하고 나면 뭐 하니? 결산하고 나면 끝인 거야? 그게 아니고 조금 더 이제 살을 붙여볼게요. 자, 회계상 거래라는 게 있으면 분계를 하고 그 분계한 거를 옮겨 적는 전기를 한 다음에 수정 전 시산표를 만들죠. 그 다음에 했던 게 지금 한 결산 수정 분계였어요. 결산 수정 분계 또는 기말 수정 분계. 자, 저희가 분계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전기를 하고 전기한 게 실수가 없는지 시산표를 한 번 더 만들어 보거든요. 이번엔 뭐라고 부를까요? 수정 전 시산표였고 이번엔 기말 수정 분계 했잖아요. 그래서 수정 후 시산표를 한 번 더 만들어 보죠. 전후, 수정 전은 결산 전이란 얘기고요. 수정 후는 결산 끝난 시산표라는 얘기예요. 문제 없었어. 마감하는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 이제 드디어 문을 걸어 잠급니다. 문을 걸어 잠그는 얘기는요. 제가 마트 마감 시간 얘기 드리거든요. 마감 시간 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가야지. 우리 오늘 여기까지만 영업합니다 라고 하면 그때까지만 딱 들어가는 거고 그 뒤에는 손님 안 받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저희는 문을 걸어 잠가요. 마감. 딱 클로즈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끝. 마감하고 나면 이제 재무제표를 만들어요. 그래서 마감이라는 걸 토대로 이제 최종적인 재무제표 작성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도 그 제목 위주로만 좀 볼게요. 56페이지 보시면 수정 후 시산표 보이시죠? 수정 전은 결산 전이고 수정 후는 결산 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산에서 저희가 뭐 차변 대변에 뭔가 썼잖아요 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재무제표를 또 만들기 전에 오류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뭐 정산표라는 것은 맞춰보는 장부니까요. 요거는 필수 장부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정산표라는 건 솔직히 X 하셔도 돼요. 옛날에는 나왔지 요즘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산표라는 게 전후로 이렇게 만든다라는 사실만 인지하시면 되고요. 뒤쪽으로 한번 넘겨볼게요. 뒤에 가보시면은 우리 뭐 예제 문제 있는데 요거는 한번 채워보시는 걸로 하고 뒷장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이제 62페이지의 제목 장부 마감이라는 거예요. 마감은 간단하게 문을 걸어 잠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만 받을게요. 이제 더 이상 수익 비용이 발생해도 올해 걸로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마감이라는 거는 기를 구분하는 거예요. 회계 기간을 구분. 그래서 마감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또 이제 좀 중요한 개정을 하나 좀 설명드릴 건데요. 제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지금 대표되는 계정을 총 한 4개 정도 써봤는데요. 매출은 수익이죠, 수익. 올해 번 돈. 매출이 우리 회사가 주요 영업으로 돈 번 게 매출이에요. 급여는 직원들한테 이제 비용, 페이를 지불한 거죠. 비용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대략적인 과목을 한번 넣어 볼게요. 매출은 수익이 발생하면 대변 쪽에 쓴다라고 했고, 수익이 감소하면 차변 요소 쪽에 쓴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숫자를 임의 숫자를 넣어 볼게요. 제가 한 5월 20일쯤에요. 현금으로 매출을 50만 원 했고요. 그 다음에 10월 10일자에 매출이 10만 원 취소가 됐어요. 요거밖에 없었다라고 해볼게요. 이런 회사가 없죠. 이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냥 숫자를 간편하게 하려고 해본 거예요. 급여는 비용이 발생하면 여기, 비용이 취소되면 여기예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예를 들어 6월 20일에 급여로 30만 원 지불을 했습니다. 현금으로. 근데 일부 급여가 취소돼 가지고요. 7월 5일에 5만 원이 취소가 됐대요. 다시 돌아온 현금이 있대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현금 한번 해볼게요. 현금은 들어오면 여기에, 줄면 여기에요. 그래서 1월 20일에 차입금으로 20만 원. 그 다음에 5월 20일에 매출로 50만 원. 그리고 6월 20일에는 현금이 나가네요. 현금이 30만 원. 급여로. 그리고 10월 10일 날에도 매출이 취소돼서 10만 원이 나갔고, 그 다음에 7월 5일에도 현금이 지금 들어온 거죠. 7월 5일에 급여가 취소돼서 5만 원. 야, 대략적으로 이렇게만 좀 쓸게요. 차입금은 플러스 마이너스 1월 20일에 현금으로 20만 원. 요거 숫자 그냥 제가 임의로 넣은 거니까요. 이게 어떻게 나온 겁니까? 라고 질문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보여드리려고 제가 숫자를 임의로 채운 거니까. 자, 보시면 매출과 급여는 수익과 비용이고요. 요거는 자산과 부채예요. 자, 요렇게 이름을 옆에다가 쓰는 건 요거 때문이죠. 앞서서 계정을 크게 둘로 구분해 볼 수도 있다. 하나는 영구 계정 또는 2월 계정이라는 게 있었고요. 임시 계정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2월 계정은 어떤 계정이었죠? 다음 기로 잔액을 넘기는 거. 대표적인 게 재무상태표 계정. 재무상태표에는 뭐가 나온다?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나오고요. 임시 계정은 포괄손익계산서 계정이에요. 자, 포괄손익계산서에 뭐 나오죠? 수익과 비용이 나오죠. 자, 이렇게 제가 두 개를 구분하는 이유가 뭘까요? 둘이 마감하는 게 좀 달라요. 자, 보세요. 우리가요, 수익은 올해 번 것만 나와야 되지 않아요? 앞에서도 누누이 얘기 드렸어요. 제가 전년도에 대박 났다고. 올해도 그 대박 난 돈을 기준으로 세금 내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올해는 쪽박 찼는데. 예. 전년도에는 대박 났어요. 우리 장사가 너무 잘 됐어. 막 사람들이 미어 터지게 오는 그런 맛집이었어요. 근데 올해와 같이 상황이 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안 와요. 뭐 올 수가 없는 환경이니까. 그럼 저는 올해는 진짜 완전 쪽박을 찬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년도에 세금을 내는 건 이해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근데 올해는 내가 돈을 못 벌었는데 그 앞에서 번 돈을 누게 해가지고 세금 짓게 하면 돼요? 그럼 다 우리 떠나지. 날강도지 뭐. 그거는 국가가 날강도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는 올해 것만 가지고 수익과 비용을 계산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임시 계정은 딱 올해 것만 집계하고 차기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 같은 거는 올해 번 것만 딱 정리하고 다음 연도는 0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임시 계정은 이런 특성이 있어요. 차기에 잔액이 0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리셋. 우리 다음 연도는 다음 연도에서 1월 1일부터 번 거 가지고 승부를 봐야 되는 거죠. 그에 반해 2월 계정은 뭐예요? 전기에서 넘어온 거를 계속 끌고 가야지. 제 통장에 있는 돈 500만 원 버리고 와요. 다음 연도에 500만 원 들고 가야지. 그래서 2월 계정은 차기의 잔액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기의 잔액이 전기 말 잔액이 되는 거죠. 이거 숫자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쓸게요. 차기의 기초의 잔액이
전기 말 잔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전에 제가 전년도 말에 500만 원 통장에 잔고 있었거든요. 그럼 다음 년도 얼마 갖고 출발해요? 500 갖고 출발을 해야지. 그래서 두 개가 조금 마감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수익과 비용은 잔액을 0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느냐? 마감은 이렇게 하는 게 마감이에요. 자,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게요. 예전에는 이거를 마감을 손으로 했어요. 사람이. 옛날에는 부귀학원 되게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상 다니시는 요즘에는 여상이라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제 주판과 요즘엔 이제 계산기긴 하지만 그때는 이렇게 부귀할 수 있는 그런 그 교재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랑 들고 다녀가지고 학원 다니면서 이거 장부 맞추는 거 이런 거를 배웠었어요. 수기로 했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거요. 클릭하면 다 나와요. 요즘엔 컴퓨터가 다 해주기 때문에 이거 그냥 한 번만 딱 들어보고 끝내시면 돼요. 자, 얘들은 마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쪽과 요쪽의 금액을 맞춥니다. 여기 50이죠? 50. 여기도 50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맞추는 거를 마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럼 얘는 10밖에 없잖아요. 비어 있는데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라고 해서 12월 말에 수익과 비용을 모으기 위해서 집합손익이라는 계정을 써요. 그러니까 이름이 너무나 정직하잖아요. 손익을 모으는 것, 집합시키는 그런 계정이에요. 집합손익에 40만 원 쓰면 돼요. 그럼 올해 40만 원이 번 거구나. 그렇죠? 50을 번 게 아니지. 10만 원 취소됐으니까 40을 찐으로 번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집합손익이라는 이름을 쓰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수익과 비용은 죄다 집합손익에다가 모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마감은 이렇게 하면 돼요. 둘이 맞추려면 30. 그러면 여기가 B죠. 12월 31일자에 집합손익에다가 25만 원을 모읍니다. 이렇게 하면 다 끝났어요. 옛날에 저는 학교 다닐 때 제가 주 전공은 경영학이었으니까 이거를 손으로 다 했었어요. 제가 이거 수업도 기억나거든요. 회계 원리라는 수업에서 이걸 제가 기말고사 때인가 손으로 다 끊는 게 시험 문제였어요. 그땐 이걸 왜 하지? 거의 이게 왜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든 적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는 게 결산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이름을 쓴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이거 손으로 끌어보시라고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해요.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집합손익이라는 새로운 계정이 등장하죠. 집합손익은 지금 언제만 나온 거예요? 기중에 안 나왔죠. 기중에 무슨 집합손익이야. 집합은 마지막에 집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손익이라는 것도 연말에 나오는 임시 계정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럼 집합손익에는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제가 요거 조금만 지워서 집합손익을 위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요거는 시험에 나와요. 다른 건 안 나와도 집합손익은 나옵니다. 자, 요 집합손익은 언제 나오죠? 결산 때 지금 나왔어요. 처음 등장했다. 그동안에는 제가 집합손익의 집자도 설명 안 드렸잖아요. 그래서 결산 시에 갑자기 등장을 하는 친구고요. 요 친구도요. 임시 계정이에요. 딱 12월 말에 수익과 비용을 모으기 위한 장소고요. 우리가 제대로만 분계를 했다면 집합손익의 대변에 수익이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차변에는요. 비용이 집계가 돼요. 제가 질문 주시는 분들 중에서요. 이게 수익과 비용이 어떻게 집계되니까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시험에서 중요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게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마감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라고 이름만 알면 된다고 여러 번 얘기를 드려도 굳이 그거를 또 증명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시험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저희는 합격을 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게 돼요. 증명해 드리려면 해드릴 수 있는데 그게 굳이 필요한가? 그래서 그냥 집합손익의 대변에는 수익의 잔액이 집계가 되고요. 차변에는 비용이 들어오게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분계와 전계를 다 그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수익이 40만 원 들어온다는 얘기고 비용이 25가 여기 들어오게 돼요. 요거는 시험에 나와요. 대변에 누가 들어오고 수익 차변에 누가 들어오는지. 이렇게 하면 우리 올해 돈 번 거예요? 까먹으신 거예요? 돈 벌었지 뭐 15만 원. 그래서 15만 원 벌었구나 라고 집합손익을 통해서 올해 단기에 이익이 15만 원이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요 밑에다가 제가 마지막 분계 하나만 더 하고 우리 재무상태표 마감하러 갈게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집합손익에서 올해 번 돈이 40, 쓴 게 25면 올해 15만 원 남긴 거죠. 그런 거를 이익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집합손익도 임시계정이라서 마감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얘는 이렇게 마감이 돼요. 자, 우리 12월 31일이 되면요. 집합손익의 수익과 비용을 모았어요. 번 게 40, 쓴 게 25면 올해 얼마 번 거예요? 최종 15만 원 번 거죠. 요거 어디 가요? 요거 우리가 이제 또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면 제가 올해 15만 원을 번 거래요. 이익으로. 그럼 이 돈이 어디 가 있어요? 내 주머니. 저 15만 원 버리는 거 아니죠? 기부하시는 거 아니죠? 15만 원 내 통장에 돈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이익을 우리가 나중에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자본이라는 파트에다가 모읍니다. 시드머니. 그래서 15만 원 번 거 이렇게 이익잉여금에 넣음으로써 올해가 끝나는 거예요. 자, 제가 올 한해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서 최종적으로 15만 원의 이익이 남았어요. 그럼 그건 마지막에 이익잉여금이라는 곳에 누적으로 집계함으로써 기가 끝나는 거예요. 요거 마지막 분계 한번 해볼게요. 올해 15만 원 번 게요. 최종적으로 이익잉여금에 들어와요. 이익잉여금은 자본 중에 한 항목입니다. 돈 번 게 이렇게 저의 종잣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자본이 결국 제 시드머니니까 번 돈이 저의 종잣돈을 늘리러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집합손익의 15만 원을 이렇게 이익잉여금으로 15만 원 보내줌으로써 진짜로 이제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포괄손익계산서는 다 끝났어요. 그래서 집합손익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거 간단하게만 들어보시면 돼요. 이거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셔서 이게 차변 대변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집합손익에다가 모으는 거구나. 모으면 일로 들어가겠구나만 아셔도 돼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올해 15만 원 번 거라는 뜻이니까 그 번 돈이 여기로 들어옴으로써 아예 마감이 되고 이제 포괄은 끝나는구나. 다음 기는 또 0부터 출발을 하는구나.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마지막에 마감 분계라고 표현해요. 마감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분계. 그래서 12월 말에 이렇게 15만 원을 가지고 기를 마감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교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62페이지 와볼게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포괄손익계산서 개정의 마감. 자, 포괄손익계산서 위에다가는 임시계정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임시라고 하는 거는요. 올해는 올해 것만 가지고 수익 비용을 집계해야지 전기 거 또는 차기 게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 개정은 올해의 수익과 비용만 들어오고요. 다음 기는 다시 0부터 출발할 거예요. 읽어볼게요. 집합손익이라는 계정의 빨간색 동그라미고요. 집합손익에다 요것 좀 쓰세요. 임시계정이다. 제가 노란색으로 쓴 거 있죠. 집합손익 계정을 설정해서 수익 계정을 집합손익의 대변에 대체하고 수익 계정을 마감하고 비용은 집합손익 계정의 차변에 대체해서 마감이라는 걸 한다. 우리 교재에 거기 그림 한번 보세요. 비용 볼까요? 비용은 잔액이 48,000원이었죠. 그거를 집합손익에 모았어요. 그래서 집합손익 쪽 차변에 비용이 48,000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오른쪽에 보시면 수익은 잔액이 6만 원이래요. 그 6만 원이 대변 쪽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한 것처럼. 봐봐요. 수익은 40만 원이 남은 거죠. 그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모은 거고 여기 급여라는 비용에서는 25만 원이 잔액이니까 25를 여기다 갖고 왔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별표 좀 해봅시다. 그럼 올해 48,000원 썼는데 돈은 6만 원 번 거거든요. 얼마 남겼어요? 12,000원 벌었지. 그래서 그게 최종적으로 이익잉여금이라는 곳에 들어옴으로써 마감이 된다. 요거 이제 묶어보세요. 제가 지금 요 칠판에 한 것처럼요. 집합손익의 잔액이 대변에 12,000원이 남게 되면 번 거죠. 수익이 더 크니까.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게 되고 그 12,000원을 이익잉여금에 12,000원 보냄으로써 최종적으로 마감이 된다. 요거는 묶어보세요. 요거 별표하셔가지고 12월 말에 집합손익 12,000원이 대변에 이익잉여금 12,000원 들어가죠. 거기에 별표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회사가 이럴 수도 있지 않아요? 항상 좋은 회사만 있는 건 아니죠.
올해처럼 돈은 못 버는데 급여만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요즘에 상황이 어려워져가지고 급여는 나가야죠. 직원들이 고용을 했고 우리 회사에 노동력을 제공하잖아요. 꼭 돈 벌어야지 급여만 주는 건 아니죠. 올해 돈을 좀 못 벌어도 직원들을 계속 고용하고 있으면 그에 따른 월급을 줘야 되죠. 그러면 올해는 반대로 수익은 적은데 급여가 더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손해가 되겠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숫자를 바꿔서 써볼게요. 나간 게 40이고요. 번 거는 25만 원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저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번에는 반대로 돈을 까먹은 거예요. 뭐 항상 회사가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12월 말이 되었을 때 여기 위와 같은 상황이면요. 손해예요, 손해. 우리 회사가 오히려 그동안에 벌었던 저의 종잣돈을 까먹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죠. 제가 큰 마음을 먹고 오픈을 했어요. 카페를. 그래서 1억이라는 종잣돈을 가지고 영업을 한 거예요. 잘했으면 1억이 1억 5천이 되든가 2억이 되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잣돈 1억 갖고 출발했는데 올해 다 끝나고 결산을 해보니까 7천만 원 남은 거예요. 그럼 나 올해 뭐 한 거예요?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3천만 원 까먹은 거죠. 슬프지만 현실이에요. 그래서 1억이라는 종잣돈이 돈을 벌어와야 좋죠. 제가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종잣돈을 가지고 사업을 열었으면 번 돈 쓴 돈을 가지고 1억이 1억 5천이 되든 2억이 되든 해야죠. 뭐 10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영업을 잘하면. 근데 반대로 1억이라는 돈을 야심차게 투자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7천만 원밖에 내 통장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뭐 한 거예요? 올해 하루 종일 종잣돈을 까먹은 거죠, 올해. 그래서 그때는 집합손익을 대변 쪽에 쓰셔야 되고요. 요 15만 원이 이익잉여금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종잣돈이라고 생각하세요. 종잣돈을 늘릴 때는 대변에 쓰는 거지만 까먹을 때는 감속칸에 써야죠. 이익잉여금은 자본이라서 늘 때가 대변이에요. 근데 아까처럼 까드신 거면. 종잣돈 날린 거지 뭐. 이익잉여금 자본의 15만 원을 이렇게 까먹게 되는 거예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므로 이렇게 비용이 더 크면 저는 이제 올 한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만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굉장히 최근에는 많죠. 그래서 최근에 경제 환경을 딱 생각해 보시면 번 돈보다 나간 게 많고 그러면 회사를 야심차게 오픈한 기업들은요. 돈 나가는 게 더 많아서 가지고 있던 시드머니를 까먹는 경우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항상 이익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익이 나오면 이익잉여금을 늘리겠죠. 종잣돈 증가라고 쓰시면 돼요. 쉽게. 근데 반대로 차변이 더 크다는 얘기는 돈을 더 많이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저의 종잣돈을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차변에 들어가는 거는 오히려 올해 손해봤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이익만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설명을 드리려고 조금 길게 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손익계산서를 마감할 때 쓰는 집합손익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와 반대로 재무상태표는요. 버리고 가요?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요. 자, 일로 와보세요. 자, 현금이라는 게 있죠. 현금이 보니까요. 들어간 게 다 해서 70에다가 5 더해보면 75예요. 왼쪽은 75네요. 올해 들어온 게 75. 그리고 나간 걸 보니까 40만 원 나갔어요. 그러면 75로 맞추려면 올해 얼마가 남았겠어요? 75인데 쓴 건 40이면은 제가 35만 원 남긴 거죠. 그러면 요 12월 31일자의 자산은 다음 기로 잔액을 넘겨야 되잖아요. 아이 35 버리고 올 거 아니니까 여기다가 다음 기로 넘어가요 라고 해서 차기 2월 35 이렇게 쓰면 끝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그냥 35가 다음 기로 넘어가는 거구나. 2월이라는 계정을 쓴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마찬가지로요. 부채 있죠. 차입금은 갚기 전까지는 계속 저의 빚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20만 원 빌렸고 아직 안 갚았으면 그 빚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야 됩니다. 이때도 12월 31일자를 쓰시고 다음 기로 20 넘어가요 라고 해가지고 빈칸에 차기 2월 20만 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얘는 뭐 마감이라고 부를 것도 없죠. 자산과 부채와 자본은요. 다음 기로 계속 이월시켜서 잔액을 데리고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는 현금 35만 원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내 통장에 35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재무상태표는요. 집합손익이란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이름이
손익이잖아요. 손익이면 수익과 비용만 집합하는 거지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집합손익을 쓰지 않겠죠? 그래서 얘들은 잔액을 계속 관리해 나가는 거니까 차기 2월이란 단어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돈 넘어가요. 기를 마감하기 위한 거라서 자산도 부채도 자본도 다 차기 2월 쓰는 거 한번 확인만 좀 해볼게요. 재무상태표 계정 같은 경우는요. 거기 밑에 우리 교재 좀 보세요. 증가가 25, 감소가 15래요. 제가 결산 이런 거랑 마감 이런 거였잖아요. 둘이 맞춰보는 거예요. 왼쪽이 75, 여기도 75가 되려면 얼마가 남는지 보이죠? 그래서 25, 25로 맞추려면 10만 원이라는 게 남은 거죠. 그래서 10만 원이라는 금액을 12월 말에 차기 2월 쓴 거밖에 없어요. 오른쪽 가보세요. 부채는요. 증가를 18만 원, 감소가 14만 원이래요. 18만 원으로 금액을 똑같이 쓰면 4만 원 남는 거 보이죠? 그거 빚은 갚기 전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4만 원 2월. 자본도 마찬가지예요. 8만 5천 원, 2만 5천 원이니까 남은 거 6만 원 보이시죠? 그거 다음 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과 부채와 자본은 절대로 임시라고 부르지 않고요. 회사가 계속적으로 관리해서 2월 시켜 관리하는 계정입니다.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는 집합손익을 쓰지만 얘들은 그냥 2월 한다라는 표현만 쓰시면 돼요. 잘 안 나와. 그래서 요 놈이 훨씬 100만 배 더 중요해요. 포괄손익계산서가 거의 메인이죠. 뭐. 올해 번 돈과 쓴 돈을 이런 식으로 집합손익에 모아서 끝내는구나. 요거는 시험에 나왔어요. 우리 교재 63페이지 오셔가지고요. 가로넣기 문제 한두 개만 조금 풀어보고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 가로넣기 1번 봅시다. 별표요 별표. 수익과 비용이라는 거잖아요. 요걸 마감하려면 저희 뭐 만든다? 집합. 수익과 비용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모으자. 집합손익이에요. 이름이 굉장히 정직하다니까요. 손익을 집합시키는 계정에 우선 설정을 하고 수익은 어디 들어온다? 대변에. 이렇게만 그냥 알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비용은 차변에 들어오는구나. 이게 다지. 이걸 가지고 막 증명하겠다고 막 분개해달라고 하시면 저도 진짜 당황스러워요. 그냥 시험에서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위치만 알면 되는데. 그래서 중요도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는 값다라고만 인지하시면 충분해요. 자, 그리고 2번도 가볼게요. 집합손익에서 대변 쪽의 수익, 차변 쪽의 비용이죠. 정리하면 당기 순손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들어가요? 자본 계정인 이익잉여금에 들어옴으로써 최종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자, 그 정도 1, 2번의 별표를 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인 문제 1번 한번 볼까요? 요거는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수익 계정은 어디로 모인다? 집합손익에 모인다. 대변에. 비용, 모든 비용 계정은 집합손익의 차변에 모인다. 맞네요. 1, 2번. 뒤로 오셔서 3번 가볼게요. 집합손익 계정의 대차 차액은 어디로 마무리가 돼요?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함으로써 끝낸다. 그렇죠? 집합손익은 이익잉여금에 들어감으로써 엔드. 4번 가봅시다. 인출금 계정의 차변 잔액은 자본금 계정의 대변에 대체 기입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4번은 솔직히 모르셔도 되는 계정이에요. 5번 자산부채랑 자본은 차기로 2월에서 마감한다. 5번은 맞죠? 4번은 안 나와요. 인출금 계정은 요즘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완전 옛날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지우시고 1, 2, 3, 5번 구문만 읽어보세요. 괜히 쓸데없이 인출금이라는 것은 괜히 그냥 교재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4번은 지워버리시고 1, 2, 3, 5번이 확실하다라는 것만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2번이랑 3번 이렇게 두 개만 더 풀어보고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 2번은 별표입니다. 요거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였어요. 자, 한국이라는 회사가요. 수익과 비용을 마감했대요. 그럼 어디 들어가 있겠어요? 여기 집합손익에. 그래서 마감하면서 차변에 71,800원이래요. 숫자 넣어보면 되죠. 그럼 비용이 71,800원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대변은요. 96,500원. 돈 벌었네요, 올해. 그럼 우리 마감 분기 한번 해볼까요? 보니까 올해 돈을 까먹으신 건 아니고 벌었어요. 그래서 번 게 96,500원, 쓴 게 71,800원. 그럼 우리 올해 최종 얼마 번 거죠? 96,500원에서 71,800원을 빼면 이익은 24,700원. 그거 번 거예요. 그거 어디 가면 돼요? 올해 24,700원 벌었어요. 그것이 저의 종잣돈을 늘리러 가겠죠. 이익잉여금에 24,700원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근데 24,700원이 없죠.
답이 없습니다 라는 게 아니고 이익잉여금에 이미 52,000원 있었어요. 거기다가 24,700원 더 넣은 거죠. 그리고 기초에 12만원이라는 자본금도 있었대요. 전체가 다 해서 12만원이라는 자본금에다가 이미 52,000원 이익잉여금 있었거든요. 거기에 올해 24,700원 더 번 거죠. 그럼 나의 이제 현재는 자본이 196,700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익잉여금 24,700원이 더해서서 이제 저의 그 기초의 자본을 늘린 거죠. 아까 얘기 드린 종잣돈 제가 1억 있었어요. 거기다가 돈을 번 거니까 여기다가 늘리게 된 거죠. 아까 그래서 제가 올해 5천만 원 벌면 저의 종잣돈이 이제 얼마가 돼요? 1억 5천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게 1억이었어요. 여기서 문제에서는 기존에 12만 원과 5만 2천 원이 있었으니까 거기다가 요것만 더 덧붙여 주시면 돼요. 그럼 마지막 우리 3번 한번 해봅시다. 요것도 별표예요. 시험에 나온다면 요 정도만 알면 되겠다. 집합손익의 차변합계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25만 원. 그리고 대변합계가 30만 원이래요. 이게요. 시험에서는요. 제가 시험을 먼저 얘기 드리자면 현실적으로는요. 다 돈 벌어요. 올해 돈 버는 기업보다 돈 까먹는 기업이 더 많겠죠. 그래서 실무로는 진짜 손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시험에서는요. 손실에 익숙치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거의 시험에서는 버는 것만 내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한 번도 이게 거꾸로 나오는 적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나중에 시험장 가면 항상 돈을 버는 기업이 나올 거예요. 실무랑 다르게. 그래서 그냥 편의를 위해서 대부분의 시험에서는 돈을 버는 쪽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얘도 지금 돈을 번 거죠. 그러니까 현실과 실무와 시험은 좀 다르다 이 얘기예요. 5만 원 벌었네요. 걔 어디로 보내면 돼요? 이익잉여금으로. 그래서 요 분계에다가 제가 숫자만 계속 바꾸고 있는 거 보이시죠? 5만 원을 최종적으로 이익으로 번 거라서 마지막에 5만 원 벌었다. 이익잉여금으로 5만 원 보내주시면 돼요. 답은 2번입니다. 요것도 기출문제예요. 2번, 3번 모두 다 기출문제였으니까요. 제가 늘 얘기 드리듯이 시험에서는 시험에 적합한 범위까지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요거대로 쓰세요. 제가 지금 그림 그린 것처럼 집합손익이다라고 해서 임시계정 써보시고 차변 비용, 대변 수익 잘 써보신 다음에 요거 12월 말에 제가 지금 여기만 계속 바꿨죠. 마찬가지로 여기만 바꾸어서 금액을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 될 겁니다. 요게 이제 마감이라는 거예요. 마감했으면 이제 뭐 하면 돼요? 이제 재무제표 만들면 되지. 문을 걸어 잠그고 만들어야 돼요. 문 안 걸어 잠그면 마감 시간인데 자꾸 문을 그 셔터 내리죠. 나가란 얘기잖아요. 은행에서도 셔터 내리잖아요. 왜 셔터를 내려요?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지금 문 걸어 잠갔으니까 더 이상 안 받아요. 그래서 올해는 끝났다라는 걸로 문을 걸어 잠궈야 이제 재무제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안 걸어 잠그면 사람들 계속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을 걸어 잠근 것이 마감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까지 설명을 드렸으면은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재무제표 작성하고 뒤에 이제 몇 가지 좀 미리 알고 오시면 좋은 계정들 조금 여러 개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시죠.